대표님,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지막 배가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 곳만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섬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개발 계획의 핵심 지역이었으니까요. 먼저 돌아가. 나는 좀 더 둘러보고 내일 아침 첫 배로 나가겠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실수였습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빨리 섬을 덮쳤고 도선은 모두 끊겼죠. 임시 대피소를 찾아 해변가를 따라 걷던 중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순간 바다로 떨어지며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혔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마지막 생각이 그거였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보세요. 여기 아저씨가 쓰러져 있어요. 유나의 외침에 그녀의 어머니 한소라가 허겁지겁 달려왔고 쓰러진 남자를 발견한 순간 망설임 없이 남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유나야, 빨리 마을로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의사 선생님께 전화해 어서 와달라고 하고. 소라의 말에 유나는 작은 다리로 빠르게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동도에 오는 터라 섬 주민들은 간호사인 소라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남자는 소라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라는 정성껏 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는 아니었지만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였죠. 남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명함에는 미래건설 대표이사 윤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건설사 대표, 이런 외딴 섬에 왜 다시 온 거예요? 명함을 본 강소라의 얼굴이 더욱 긴장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모든 비밀이 시작됐던 거죠. 이틀이 지나고 재훈은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졌고 그 소리에 소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재훈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정원이에요. 제 민박집이죠. 제 이름은 강소라입니다. 강소라. 왠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그녀의 얼굴도 어딘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유나가 해변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작은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귀여운 볼을 가진 11살 정도의 아이였어요. 아저씨, 깨어나셨어요? 저는 유나예요. 유나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박집의 독특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죠. 천장의 석갈의 배치, 처마의 각도, 마당을 향한 창문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절묘했습니다. 이 집 설계가 정말 독특하네요. 혹시 건축가와 작업하셨나요? 제 질문에 강소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감추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오래전 봉사단체가 와서 조금 고친 것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지만 며칠은 쉬셔야 할 것 같네요. 소라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갯바위에서 그를 발견한 경위를 알려주었죠.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재훈의 말에 소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기억상실 증세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었죠. 명함을 보니 서울에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해동도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오셨나요?
소라의 질문에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동도 개발 프로젝트? 그 말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죠. 몸을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재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나가 매일 병실로 찾아와 조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건 자라페예요. 아저씨 빨리 나으면 같이 바다 정원에 가서 더 예쁜 것도 보여드릴게요. 유나의 순수한 미소와 소라의 따뜻한 간호가 계속되는 동안 재우는 이상하게도 이 작은 섬에서의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건네준 해동도 전통 문양의 조개, 목걸이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련하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무언가를 잊고 있는 듯한 묘한 감각이었죠. 인적 드문 이 작은 섬에서 재훈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재훈의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그는 소라와 함께 해동도를 천천히 거닐었죠. 섬 주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가 그들의 작은 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소문거리였으니까요. 여기가 바로 주민들이 바다 정원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클 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죠. 소라가 가리킨 곳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해초와 조개, 작은 물고기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정원이었죠. 재우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곳을 개발한다고요? 네, 미래건설에서 이 일대를 대규모 해양 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지만 섬의 경제가 어려워 일부는 찬성하는 상황이죠. 소라의 말에 재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개발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이 그의 일이라니. 저녁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소라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유나는 재훈에게 조개 목걸이를 보여주며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해동도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문양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소중한 사람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서 슬퍼했어요. 유나의 말에 재훈은 문득 목걸이의 문양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실마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죠. 다만 소라를 바라볼 때마다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제 몸도 많이 나으셨으니 서울로 돌아가실 생각인가요? 저녁 식사 후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회사에 연락해 봤습니다. 내일 직원이 절 데리러 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라 씨와 유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재훈의 말에 소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강소라가 내민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낯선 섬에서 만난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창밖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태풍을 바라보며 제 인생도 곧 폭풍우 속으로 휘말릴 것이란 예감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학교에 가기 전 재훈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저씨가 저희를 잊지 않게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작은 손에 쥐어진 것은 조개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중앙에는 해동도의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재훈은 감사히 받아들고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래건설에서 보낸 차가 도착하고 재훈은 소라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섬을 떠나는 배 위에서 재우는 멀어지는 해동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두고 떠나는 듯한 아쉬움이 가슴을 채웠죠. 서울에 도착한 재우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세련된 인테리어의 공간이 그를 맞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재훈 씨, 정말 걱정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서지우, 그의 약혼녀였습니다. 재훈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눈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그에게 지우는 그저 처음 만난 타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지우는 재훈의 상태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다 기억해낼 거예요. 내일부터 회사에 복귀하면 모든 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나 재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동도의 바다 정원과 소라의 따스한 미소, 그리고 유나의 순수한 웃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해동도에서의 기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건설 본사는 서울 중심부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재훈이 이끌어온 회사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반기는 모습이었지만 재훈은 여전히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맨 위에는 해동도 개발 프로젝트 파일이 눈에 띄었죠. 재훈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해동도에 대규모 해양 리조트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다 정원이 있는 해안가는 인공 해변으로 탈바꿈될 예정이었죠. 대표님, 긴급 임원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알림에 재훈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서대연 전무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대연은 미래건설에 합류한 지 3년이 된 인물로 재훈의 약혼녀 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네. 걱정 많이 했네. 서대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해동도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소수의 의견은 빠르게 묻혔죠. 잠시만요. 재훈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다 정원 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재훈을 바라보았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미 수십억을 투자했고 허가도 거의 다 받았는데요. 그곳의 생태계는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해양 생물들의 보고입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재훈은 머리가 지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왜 자신이 그토록 강하게 바다 정원을 지키려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전화하셨어요. 해동도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한다고? 중단이 아니라 수정이야. 바다 정원은 보존해야 해. 바다 정원이요? 그게 뭐죠? 당신은 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목에 걸린 조개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그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던 중 한 장의 사진에서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학 시절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젊은 재호는 한 여성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목에는 해동도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손수건이 둘러져 있었죠. 소라였습니다. 젊은 소라의 미소는 지금과 같이 따스했고 사진 뒤에는 해동도의 약속, 소라와 함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와 소라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이 그를 다시 해동도로 이끌었던 겁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오랜 친구인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는 대학 동창이자 현재 미래건설의 이사였죠. 민우야, 나 좀 만나자. 물어볼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난 민우는 재훈의 상태를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재훈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나와 이 여자, 소라의 관계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줘.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상실 됐다는데 진짜였구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민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소라는 대학 시절 해동도에서 봉사활동하며 만났어. 정말 깊은 사이였지.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였지. 그때 서대현이 나타나서 널 회사에 영입했고 재우는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과 소라의 과거, 서대현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모두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동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죠. 이른 아침 재우는 가방 하나를 싸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에게는 해동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장 답사를 간다고 문자만 남겼죠. 서울에서 해동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버스와 배를 갈아타며 그는 계속해서 소라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금씩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죠. 해동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소라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섬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 양반이 또 왔네. 몸은 다 나았을까? 정겨운 인사에 재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소라의 집 앞에 도착하자 우연히도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다시 오셨네요. 유나는 기쁜 표정으로 달려와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재훈의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은 무엇일까요? 소라는 집 앞 텃밭에서 일하다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뭔가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죠. 다시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재우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는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틈으로 두 어른을 지켜보는 것을 재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재훈의 질문에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물기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10년 전 당신은 대학생 봉사단으로 이 섬에 왔었어요. 나는 섬에서 태어나 간호사가 되어 돌아온 상태였죠.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재훈의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나눈 첫 대화, 바다 정원에서의 데이트, 조개로 만든 목걸이를 선물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미래에 대한 약속. 당신이 서울로 돌아간 후
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연락하려 했지만 당신에게서 이별 편지가 왔죠. 소라의 말에 재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별 편지라니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임신. 재훈의 시선이 문가에서 엿듣고 있던 유나에게 향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을 닮은 이유, 그녀에게서 느껴지던 묘한 친밀감의 이유가 분명해졌죠. 유나가 내 딸인가요? 소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재우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일어나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죠. 아저씨가 정말 내 아빠예요? 유나의 맑은 질문에 재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미안해, 이제야 알게 되어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우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소라 역시 지난 연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유나는 새롭게 찾은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재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와 함께 서울로 가자. 우리 셋이 가족으로 살자. 소라는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이 섬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아버지와 함께할 기회를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재훈에 대한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함께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재훈은 회사에 전화해 해동도 개발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바다 정원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은 최소한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대현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훈은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해동도의 자연은 보존되어야 해. 사흘 후 재훈과 소라, 유나는 함께 서울행배에 올랐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큰 도시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고 소라는 불안한 표정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야.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하지만 서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련이었습니다. 지우의 차가운 눈빛과 서대현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유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동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층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의 모습에 그녀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재훈은 그런 유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지우와의 대면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내 별장에서 지내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재훈이 소유한 교회의 별장은 한적하면서도 넓고 아늑했습니다. 소라와 유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했고 재훈은 회사 일과 개인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지우에게는 자신이 돌아왔으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메시지만 남겨놓은 상태였죠. 이틀 후 재훈의 별장에 예고 없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우의 눈에 들어온 건 소라와 유나였고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재훈은 지우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 남게 되자 지우는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 섬에서 여자를 데려오셨군요. 당신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는 약혼자예요. 재훈 씨. 지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소라는 내 과거의 연인이었고 유나는 내 딸이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요? 믿기 힘드네요. 지금 10살인 아이라면 우리가 만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이겠군요.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 우린 서로에게 솔직해야 할 것 같아. 내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소라와의 관계는 깊었던 것 같아. 약혼을 바로 해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지우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약속이 아니에요. 양가의 동의, 사업적 관계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다고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나는 유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 지우는 이를 악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요. 확실히 하죠. 진짜 당신 딸이 맞는지 DNA 검사를 해요.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동의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지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가 추천한 병원에서 재훈과 유나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 없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라,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이야기할 게 있어. 재훈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믿어요, 재훈 씨. 유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나는 그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재훈은 혼란스러웠지만 소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미세한 의심의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서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결과는 우리 뜻대로 나왔고 재훈 씨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서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재훈이 해외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게 만들어. 그가 없는 동안 우리가 움직일 거다. 그날 저녁 재훈은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대표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대연이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할 것 같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자네가 없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재훈은 며칠 후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소라와 유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아무 걱정 말고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게. 검사 결과는 무언가 잘못된 거야. 다시 확인해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재훈은 소라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출장 소식에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용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빨리 돌아와요. 같이 바다 정원 만들기로 약속했잖아요. 재훈은 유나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작별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이별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대영과 지우가 그의 부재 중에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소라와 유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싱가포르의 습한 공기가 재훈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지 직원들과의 연이은 회의로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대연이 말했던 것처럼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문제는 현지 담당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재훈은 이곳에서의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소라와 유나가 재훈의 별장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라가 문을 열자 서대현과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소라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별장에서 지내니 편안하시겠군요. 윤재훈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재훈 씨와 저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고 유나는 그의 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DNA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던데요. 서대현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유나가 윤재훈의 딸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나는 분명 재훈 씨의 딸이에요.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거나. 조작이요? 꽤 심각한 주장이네요. 서대현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봐요. 솔직히 당신의 목적이 뭔지 알고 있어요. 윤재훈은 미래건설의 대표이자 내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과 지위를 노린 거겠죠? 소라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재훈 씨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가 갯바위에 쓰러져 있을 때도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왔을 뿐입니다. 서대현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쨌든 윤재훈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를 속였다는 걸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그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더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새 출발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윤재훈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소라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라고 이런 짓을 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골 여자. 당신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윤재훈에게 당신의 과거를 모두 공개할 거예요. 당신이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를 만들어 보여줄 수도 있죠. 재훈은 당신을 믿는다 해도 당신 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소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세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나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나가 울며 외쳤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다 말할 거예요. 서대현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소라 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죠. 두 사람이 떠난 후 소라는 울고 있는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끌어안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락 주세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서울에 남아 재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서대현의 위협은 진심으로 보였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훈이 돌아오기 전에 해동도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짧은 편지만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소라와 유나가 떠난 지 몇 시간 후 재훈의 오랜 친구 민우가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을 확인하고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 씨와 유나가 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귀국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민우는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민우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끝에 한 직원이 지우에게 뇌물을 받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민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지우 씨가 많은 돈을 줬어요. 검사 결과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었죠. 민우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재훈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대현 2년 전에도 재훈과 소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서대현의 과거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 해동도로 돌아간 소라와 유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재훈은 진실을 알게 될까?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유나는 조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찾으러 올까요? 소라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글쎄,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면 돼. 유나는 엄마의 슬픔을 느끼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훈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하게 돌아온 재훈은 공항에서부터 민우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했죠. 자세히 말해봐. 소라와 유나는 어디로 갔지? 민우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생각엔 해동도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 차 안에서 민우는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재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직원의 증언 녹음본과 돈이 오간 증거까지 모든 것이 지우의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민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너와 소라가 헤어진 일도 서대현의 계획이었어.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서대현은 너의 대학 시절 정보를 조사해 소라의 존재를 알았어. 그는 내가 사업적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걸 이용하려 했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취약했을 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민우는 서대현의 회사였던 한진건설이 10년 전 파산 직전이었다는 사실, 그가 재훈의 혁신적인 친환경 건설 기술을 탐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재훈 대신 소라에게 이별 편지를 보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내 아버지 회사를 탐냈어. 처음부터 너를 노렸던 거야. 그리고 3년 전 자신의 회사가 완전히 망하자 딸 지우를 이용해 너에게 접근했지. 내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어.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혼란스러운 나날들, 소라와의 연락이 끊긴 이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서대현의 제안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민우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의 실종 사건. 3개월 전 해동도에서 내가 사라졌던 그 일 말이야. 재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억상실의 원인이 된 그 사건은 여전히 그에게 베일에 쌓인 미스터리였습니다. CCTV를 확보했어. 내가 묵었던 해변 리조트 주변의 것이야. 민우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 재훈이 해변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뒤를 쫓아오는 지우의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충격적인 순간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지우가 재훈을 밀어 바다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살인미수야. 지우는 널 죽이려 했어. 영상을 보는 순간 재훈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해동도를 혼자 방문했던 이유, 소라를 찾으려 했던 마음, 폭풍우 속에서 지우와 마주쳤을 때의 충격. 그날 나는 소라를 찾고 싶었어. 10년이 지났지만 계속 그녀를 생각했거든. 지우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지우의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에요. 그 여자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지우가 소리치던 순간, 그리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추락하는 공포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바다 조류가 널 갯바위 쪽으로 밀어냈고 그곳에서 유나가 널 발견한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내 딸이 내 목숨을 구한 셈이지.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 그의 딸. 그토록 따뜻하게 자신을 맞아주었던 작은 아이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운명이란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을까요? 민우야,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 재훈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살인미수, 문서 조작, 사기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죠. 다음으로 그는 미래건설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재훈은 침착하게 서대연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증거들을 제시했죠.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대연 전무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법적 처리는 경찰에 맡겼으니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재훈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해동도로 가 있었습니다. 소라와 유나를 다시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대영과 지우는 각각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는 미래건설 전무와 그의 딸, 대표이사 살인미수 및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재훈은 TV를 끄고 가방을 쌌습니다. 이틀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대연은 굴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우는 심리적으로 붕괴되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밀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재훈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 시골 여자에게 돌아가게 둘 수 없었어요. 지우의 자백으로 서대연의 범행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소라에게 가짜 이별 편지를 보낸 일, DNA 검사를 조작한 일, 그리고 수많은 기업 비리까지. 서대연의 야망이 만들어낸 어둠의 역사가 빛 앞에 드러났습니다. 재훈은 이 모든 소식을 뒤로하고 해동도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라와 유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진심이었죠. 배에서 내려 해동도의 흘길을 걸으며 재훈은 이 작은 섬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발 대상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다 정원의 아름다움, 소라의 따뜻함, 그리고 유나의 순수한 웃음이 모두 이 섬에 있었으니까요. 소라의 집이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 재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집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모든 진실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해동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재우는 소라의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유나의 외침에 재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재훈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니 그는 생각했습니다. 소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라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재우는 그 눈빛에서 여전히 자신을 향한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고 유나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대영과 지우의 음모, DNA 검사 조작, 그리고 10년 전 이별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당신이 그 편지를 쓴 게 아니었군요. 네, 절대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소라를 떠나보낼 생각은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재우는 자신이 바다에 빠진 날의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났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1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한 소라를 다시 만나기 위해 해동도를 찾아왔던 것, 그리고 지우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바다에 밀어 넣었던 충격적인 순간까지. 그날 내가 살아난 건 유나 덕분이었군요.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나는 이 심각한 대화의 일부만 이해했지만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아빠가 꼭 돌아올 줄 알았어요. 소라는 아직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1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죠. 지금 서대현 씨와 지우 씨는요? 구속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사기, 그리고 수년간의 기업 비리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해동도 전통 문양이 새겨진 반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바다 정원 앞에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죠.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젊고 순수했던 두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날을. 이번에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소라 씨, 유나,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소라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망설임이 있었죠. 재훈 씨, 당신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너무 달라요. 저는 이 작은 섬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당신은 대기업의 대표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래건설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해동도 바다정원 보존 프로젝트와 친환경 연구센터 건립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회사 본사를 해동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친환경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그건 소라 씨가 원한다면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섬에서 살 생각인가요? 네. 우리 셋이 함께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도 가끔 가야겠지만 우리 가정의 중심은 이곳 해동도가 될 거예요. 유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다 정원을 지키는 거예요? 아빠가 바다 정원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죠? 재훈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다 정원을 지키는 거야. 그곳은 특별한 곳이니까. 엄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재훈은 소라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1년 후 해동도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바다 정원은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일대에는 해동 에코빌더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난 미래건설의 친환경 연구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재훈은 회사를 친환경 건설의 선두주자로 변모시켰고 소라는 센터 내 의료시설을 맡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해동도 바다정원센터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훈은 단상에 올라 간단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의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센터가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재훈과 소라, 유나는 바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은 10년 전 그들이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유나는 조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소라는 재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재훈은 두 사람을 품에 안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행복이 어려 있었습니다. 해동도의 약속, 드디어 지켰네요. 소라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지켰어요. 석양이 완전히 바다에 잠기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해동도의 자연은 이제 영원히 보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훈과 소라, 유나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메우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정원의 아름다운 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오해는 이제 모두 씻겨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물결만이 찰랑거렸습니다. 해동도의 약속은 이렇게 완성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어져 갔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